오늘은 새로운 삼국지 탄생 6부 삼고초려 후반부를 방송하겠습니다. 신야에서 매일 유비와 제갈량은 함께 천하대사를 논한다는 소식에 불안한 조조는 하우돈을 도독으로 임명한 후 10만 군사를 주어 유비를 공략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10만 대군으로 조조의 명령에 하우돈이 침공하여 오자 유비는 제갈량을 사부로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자 전략에서 소외된 간호와 장비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천하의 사부로 제갈량을 모시는 것은 물 만난 고기와 같은 것이니 불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유비는 간호와 장비에게 했습니다. 민병 3,000명을 제갈량의 지시로 모집하여 이들을 직접 유비는 진법과 전법을 가르치고 있는 와중에 하우돈이 10만 대군으로 진격하여 오게 되자 당황한 유비는 싸움의 지혜는 제갈량만은 믿는다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10만 대군의 적과 싸우자면 제갈량은 간호와 장비가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싸움에 질 것이니 내부적인 문제를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비는 자신의 복음과 인신을 제갈량에게 건네주고 즉석에서 장수들을 소집하여 엄숙한 군령을 하달함으로써 제갈량의 걱정을 들어주었습니다. 신야에 떨어진 안림숲 속에서 하우돈 군사와 뒤따르던 양곡과 무기를 실은 부대가 지나간 후 제갈량은 전쟁에서 군량과 양국만 충분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적군의 양곡 창고를 간평과 유봉의 군사가 군우를 보내면 바람과 같이 빠르게 공격하여 양곡과 병기 창고를 불사르고 간우보고 지시를 했습니다. 군령을 기다리는 장비를 보고 1,500의 군사를 붙길 신호가 오면 하우돈의 본거지를 우레와 번개처럼 움직여서 공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른 군령을 기다리는 좋은 보고는 선장으로 나서 직접 적을 공격하되 이길 생각 말고 쫓겨오면서 적을 깊이 유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지시가 끝난 제갈량은 전투에서 행동이 민첩해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엄한 군령을 하달하고 난 후 유비 보고는 남은 군사를 뒤에서 지휘만 하자고 했습니다. 모든 장수들이 군령을 바꾸서 제갈량을 보고 자신은 신야에 남아서 지시만 한다고 의구심을 가지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주상 같은 명령으로 제갈량은 자신에게 거면이 있다며 군령을 어기면 차명을 취한다고 호통을 치자 모든 장수들은 꼼짝 못하고 지시한 명령에 따르겠다며 복종 맹세를 했습니다. 모든 장수들은 제갈량의 지시대로 하우돈 군사를 상대로 좋은 군사들이 싸움을 청하자 하우돈은 상대의 적은 군사에 가볍게 보고 무작정 전군을 공격했습니다. 지시대로 싸우다가 쫓기기를 반복하면서 조우는 상대의 군사들을 계곡 안쪽으로 깊숙이 유인했습니다. 밤이 되도록 쫓고
쫓기는 싸움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검은 하늘 남쪽 사방에서 불길이 맹렬히 타오를 때까지 하우더는 위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방에서 하공과 복병들이 거센 물길로 돌멩이 쓸어내듯이 독수리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새를 낚아채듯이 조온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뒤늦게 방심하여 싸움이 혼란해지자 함정에 빠져 쏘은 줄 깨달은 하우더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충성심에 의한 용맹스러운 싸움보다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하우던의 군사들에게 일제히 간우와 장비의 군사들이 합동으로 공격하여 치열했던 싸움은 새벽에 승리로 끝났습니다. 싸움터가 되었던 산은 잿더미와 죽은 조조의 10만 군사들의 시체가 태산을 이루었으며 단숨에 패망시킨 제갈량의 전략 전술을 보고 모두 천하의 영걸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모든 장수들이 싸움에서 승리한 기쁨을 만끽하며 신야성으로 오는데 저 멀리서 미축과 미방의 호의를 받으며 제갈량이 수레 위에 단정히 앉아서 오고 있었습니다. 불평이 많았던 간우와 장비는 타고 오던 말에서 내려 땅에 꿇어 앉아 분사인 제갈량에게 큰절을 했습니다. 모든 장수들에게 제갈량은 싸움은 지금부터이며 얼마 안 있어 조조가 직접 공격하여 올 것이니 마음을 놓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더 큰 싸움이 닥쳐온다는 제갈량의 말을 들은 유비는 걱정이 되어 어떻게 할 방안이 없느냐고 했습니다. 신야는 좁은 거울이라 조조가 쳐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으니 지금 유포가 병중에 있는 형주를 공격해서 차지한다면 조조를 막을 수 있다는 전략을 제갈량은 설명했습니다. 오늘까지 유비는 유포 덕택에 살아 있었다고 의리를 배신할 수 없다고 말하자 제갈량은 주공인 유비의 의리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할 수 없다는 뜻이 제갈량은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는 말로 유비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우더는 10만 대군으로 유비의 3,000명의 군사에 대패하여 허도로 돌아오자 화가 난 조조는 80만 대군으로 5개를 나누어 유비를 공격하기 위해 진군했습니다. 80만 대군으로 조조가 쳐들어오자 유비는 막을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유포가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병으로 유포가 죽은 후 부인 채씨는 채무와 짜고 거짓 유언장으로 자기가 낳은 아들 유종을 군주로 앉혔습니다. 형주로 조조의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유종은 겁이 나서 싸워보지도 않고 형주를 넘겨주겠다는 결정을 한 상태가 됐습니다. 기회가 왔다는 듯이 제갈공명은 유포가 죽었으니 형주를 쳐서 근거지를 삼아 조조를 대항하자고 유비를 설득했습니다. 워낙 의리를 중히 여기는 유비는 제갈량의 강곡한 말에도 듣지를 않자 제갈량은 적은 군사로 대군을 맞아 싸울 수 없으니 우선 본성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군사와 백성들을 이주시킬 계획을 세워 유비는 모두 안전한 곳으로 우선 피신부터 시켰습니다. 이런 계획을 알지 못한 조조의 장수인 조인과 조홍, 허저 등이 신야를 쳐들어왔으나 성 안의 사대문이 열려있고 강아지 한 마리도 없는 완전히 텅 빈 성이었습니다. 겁이 난 유비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도망쳤다는 판단을 한 조홍은
전군에 휴식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뒤쫓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중에 조홍의 군사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서 미리 민가 지붕에 하악을 숨겨 도망친 후 불알살을 쏘아 불길이 타오르자 불에 놀란 잠자던 군사들이 당황하여 갈팡질팡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온의 군사인 복병들이 쳐들어가서 조인과 조홍의 10만 군사를 일제히 참패시켰습니다. 대군으로 싸움에서 크게 패했다는 소식에 조조는 크게 화를 내며 제갈량이란 촌부 때문에 패배했다며 남은 군사를 총동원하여 도망친 유비가 있는 번성으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번성으로 조조가 공격하여 온다는 소식에 유비와 제갈량은 또다시 군사와 백성들과 같이 강릉으로 도주하였으나 백성들은 지금까지 유비가 선정을 베풀어 왔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한결같이 뒤따라왔습니다. 형주에는 한 번도 조조와 싸움을 하지 않고 겁에 질려서 강대한 영토를 스스로 던져버린 유종은 결국 우종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10만 백성과 더불어 조조의 군사를 피해 번성으로 떠난 피난길에 났으며 유비는 할 수 없이 간호와 손권을 유기가 있는 강화로 원병을 청하로 보냈으나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병이 오지 않자 유비는 다시 제갈량을 강화로 보내고 난 후 경산에 왔을 때 조조의 군사들에게 침공을 받아 당해내지 못하고 할 수 없이 한급히 장판교 부근까지 피난을 했습니다. 민물처럼 밀려오는 조조의 군사들과 제대로 싸움 한 번 못하고 정신없이 피하다 보니 수하에 따른 군사는 별로 없었습니다. 뒤따르던 백성들과 좋은 미축, 미방 등의 장수들이 생사조차 알지 못하여 유비는 자신의 신세를 하늘을 쳐다보며 한탄을 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한없이 통곡을 하고 있는데 하사를 맞아 부상당한 미방이 달려왔어 조온이 우리를 배신하고 부귀를 얻으려고 혼자서 조조의 진영으로 들어가 투항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배신했다는 말을 듣고 유비는 천하의 명장 조온은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며 조온의 마음은 새와 돌처럼 변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질이 불같이 급한 장비는 조온이 배신했다는 말을 듣자 말자 수하를 이끌고 조온을 죽이겠다고 달려간 곳이 장판교까지 왔습니다. 장판교에서 장팔 사무를 부여잡고 버티고 서 있는 사이에 조온은 자신이 호위하여 오던 유비의 가족인 간부인과 미부인, 아들을 싸우는 동안에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주군을 만날 면목이 없어 싸움터에서 가족을 찾아 헤매는 동안에 부상당한 간웅 장수를 만나 소식을 묻자 수레를 타고 어린 도련님을 품에 안고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힘을 가진 조온은 간웅의 말을 태워 본진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적진 속을 헤매다가 조조의 장수에게 도망오는 미축을 구하고 싸움터에서 홀로 울고 있는 간부인을 구해서 장판교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장판교에서 조온을 오해하여 죽이려고 버티고 서 있던 장비는 간웅의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이 오해를 했던 마음을 풀었습니다.
적진속을 항해 혼자 필마로 조우는 미부인과 도련님을 찾겠다며 들어가자마자 조조의 측근인 부하로서의 신복인 하우은과 마주쳤습니다. 두 장수의 싸움에서 조우는 하우은을 단숨에 죽이고 나서 조조의 두 가지 복음 중에 의천검은 조조가 가지고 있었으며 청홍검은 하우은이 갖고 있었던 복음을 차지하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싸움터에서 조우는 외곽을 헤매면서 찾다가 어느 농가에서 숨어있는 마부인과 아두를 뜻밖의 장소에서 찾은 조우는 함께 빨리 싸움터에서 벗어나자고 독촉을 했습니다. 마부인은 아두를 조우에게 맡기면서 말 한편에 두 사람이 함께 타서 적진을 빠져나갈 수 없다며 눈물을 흘리며 갑자기 우물 속으로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조우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아두를 갑옷 속에 품고 적진 속에서 조조의 부장 안명과 장압과 연달아 만나 피투성이 되도록 싸웠습니다. 몸속에 아두를 품은 조우는 자유롭지 못한 싸움에서 실수로 토경 속에 빠졌으나 갑자기 토경 밑바닥에서 붉은 빛이 솟아올라 장압이 눈을 못 뜨는 사이에 말이 몸을 솟구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적진 속에서 조우는 도망치면서 조조의 여러 장수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조조의 군사들이 벌떼처럼 몰려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조우는 조조의 명검 청홍검을 휘두르며 군사들을 물결 가르듯이 해치며 민첩한 행동으로 싸움을 했습니다. 산상 위에서 싸움 광경을 구경하던 조조는 필마 단기로 수천 군사를 물리치는 간격을 보며 감탄하여 싸우는 장수가 누군지 옆에 있는 조응에게 물었습니다. 싸움터로 달려간 조응은 성함이 누군지 묻자 생사를 건 싸움에서도 여유있게 자신은 상선조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산상에 돌아온 조응은 조조에게 조운이라고 말하자 조조는 천하의 명장 이르며 활을 쏘아 죽이지 말고 사로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군사들은 죽이지 말라는 조조의 명령에 포위망이 느슨한 틈을 타서 조우는 강한 곳을 피하면서 허점을 공격하여 겨우 돌출구를 찾아서 죽으라고 장판교까지 도망쳤습니다. 장판교 위에는 장비가 버티고 서서 조운의 추격에 오는 군사들을 단숨에 막아내자 조운은 본진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갑옷 속에서 작은 용이 잠을 자고 있는 아두를 조우는 조심스럽게 유비에게 건네면서 미 부인은 아두를 살리기 위해 자살했다고 하자 감동에 젖어있던 유비는 아들을 땅에 던져버리려고 했습니다. 여러 장수들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말리자 유비는 아이는 또 낳을 수 있지만 수족 같은 조 장군을 잃을 뻔했다며 눈물을 흘리자 조우는 은혜를 갚을 길 없다며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상대가 적군이라도 조조는 천하의 명장을 죽인다는 것이 너무 아까운 생각에 조운을 사로잡아 자신의 부하로 삼으려고 했던 전술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을 물결을 헤치듯 달아난 조운의 뒤를 조조의 군사들이 뒤를
끝까지 추격하여 장판교까지 쫓아왔습니다. 장팔교 위에는 장비가 홀로 말을 타고 장팔 사모 창을 비켜잡고 호랑이 수염을 곤두세우며 부리부리한 눈을 크게 뜨고 버티고 서서 천둥 소리로 대적할 자 없느냐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추격한 조조의 군사들은 용장인 장비의 겉모습만 보아도 겁에 질려 덤벼들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에 조조가 군마의 무리들을 해치고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조조의 모습을 보고 장비는 병력 같은 목소리로 소리치자 조조의 군사들은 공포를 느끼자 조조 자신도 천하의 맹장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둥처럼 소리치고 있는 장비의 모습에 경탄하여 망설이고 있는 조조에게 장비의 목을 베어 오겠다며 하오더니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꼼짝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버티고 선 채 장비는 달려오는 하오던을 단숨에 단칼로 말 위에서 떨어뜨리자 조조는 천하의 명장 앞에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전의를 상실하여 앞서 달아나자 모든 군사들이 겁에 질려 같이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조조의 뒤를 따라오던 장료가 조조를 보고 장비 한 사람 보고 해군하느냐고 묻자 부하 장수 장료의 말을 들은 조조는 자신의 모습이 겸연쩍어서인지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뒤편에 군사들이 매복해 있기에 대군하는 것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싸움을 위해 장판교에 직별한 모든 조조의 군사들이 후퇴해버리자 장비는 적군이 다시 건너오지 못하도록 다리를 흘러버리고 본진으로 돌아갔습니다. 장판교를 절단하고 돌아가서 전황을 장비가 보고하자 유비는 용감하지만 전술이 부족하다고 하며 적은 이제 곧 교랑이 끊었기 때문에 복병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추격해 온다고 했습니다. 장판교 다리를 흘러버리고 장비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속은 것을 판단한 조조는 자신이 속은 것을 탄식하며 매복한 군사들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공격을 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지금쯤 조조는 속았다는 것을 알았으니 다시 쳐들어올 것을 짐작한 유비는 군사들을 재촉하여 도망을 치자 조조의 군사들은 계속적으로 뒤쫓아왔습니다. 뒤를 추격하는 조조의 군사들에게 계속적으로 참패를 당한 유비는 장강까지 도망쳤으나 강물이 막혀 더 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유비는 자결까지 생각하며 비참한 심정에 빠져 있을 때 간우가 강하의 6위에 1만 명의 군사를 보내자 지원군의 도움으로 범선을 타고 구사일생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덕이 유포의 장남 유기와 제갈량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일행들은 유기의 본거지인 강화로 갔습니다. 화가 난 조조는 비록 장비 때문에 유비를 칠 수 없었지만 먼저 강릉을 치고 나서 형주를 점령하고 강동에 있는 송건을 공격할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오 나라의 군주 송건 또한 이미 조조가 자신을 침략할 것을 알고 오 나라의 대사 노숙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갈량은 유비와 천하 대사를 논하면서 이미 삼국이 정립되었으니 강자인 조조와 오나라 송군과의 싸움을 붙여 우중치리를 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비는 두 영웅들의 싸움을 붙일 수 있는 다급한 마음에 무슨 전략이 없는지 제갈량에게 물었습니다. 반드시 성미 급한 조조는 송건을 시켜 우리를 치게 만들려고 할 것이므로 우리는 반대로 조조와 송건의 싸움을 붙여 어부지리로 이득을 쟁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침 그때 강동의 노숙이 오자 유비는 유기와 함께 조조의 침공에 쫓겨와서 후위를 도모하는 전략을 구상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천하의 대서를 유비와 제갈량 그리고 노숙과 함께 논의하는 가운데 제갈량은 노숙을 보고 오 나라는 우리와 손을 잡지 않으면 조조의 공략에 버티기 어려우니 함께 손을 잡자고 했습니다. 한참 동안 제갈량의 말을 생각한 노숙은 제갈량의 판단이 옳다고 하며 같이 주군을 만나 교섭하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계략대로 제갈량은 오 나라의 송군을 만나기 위해 노숙을 따라 장강천리길을 홀로 비장한 결심으로 시상성에 도착하니 송군은 기뻐한 나머지 장소, 고을 등의 중신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오 나라의 문무백관들은 서로 편을 나누어 조조와 싸우자는 표와 하의를 맺자는 표로 나누어졌으나 싸우지 말고 하의를 맺자는 편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송건은 올바른 정치는 군주와 백성이 같은 뜻을 모아 위험을 무릅쓰고 생사를 같이 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군주를 따르는 10만 명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유비의 군사들은 담양의 강야에서 패하긴 했어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랑스러운 패전이라도 제갈량은 송건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몹시 바쁜 백망의 대전에서 조조의 주력 군사를 무찔렀으니 패주한 것이 아닌 것이므로 국부적인 승리보다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갈량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더욱이 제갈량은 조조를 보고 한실의 역신이며 천하의 3분의 1을 점유했을 뿐 한나라는 이미 운수가 다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서 제갈량은 송건을 보고 부친의 창업을 계승할 웅지가 있으면 유비와 손을 잡고 조조와 싸울 웅지가 없으면 항복하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갈량의 말을 들은 송건은 유비 보고 항복을 권하라고 하자 제갈량은 유비는 한실의 후예이며 뛰어난 재주가 있어 소인 조조에게 항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달변으로 송건을 어린애 다루듯이 제갈량이 설득하자 결국 송건은 적석에서 전군 출동 명령을 내리려고 했으나 신하들이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할 수 없이 송군은 외숙질간인 주유와 상의하기로 결심하고 급히 불러서 노숙과 제갈량이 함께 정세에 관한 논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오 나라는 3대로 내려온 강대국인데 조조에게 항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유는 송군을 보고 말하며 더욱이 지금 조조의 군사들이 100만이라도 먼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 나라의 지형은 남쪽은 바다요, 북쪽은 대강으로 막혀 있어 서북쪽은 침범할 우려가 없으니 겁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설명을 주위에게 들은 송군은 크게 감탄하여 차고 있던 복음을 뽑아 책상을 치며 항복하여 검은 도독에게 천하를 맡길 수 없다며 주유에게 복음을 주면서 대도독을 임명했습니다. 앞으로 싸움에서 어떻게 할지를 궁금한 주유는 제갈량에게 조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물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의 전략대로 된 것을 겉으로 내세우지 않고 제갈량은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송건에게 다짐을 받기로 결심하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주유는 자신의 말보다 송건이 제갈량의 말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알고는 훗날 제갈량은 우리에게 큰 하가 되어 방해가 될 인물이라고 판단하여 노숙을 찾아가 죽이자고 논의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온 사람을 죽이자는 주유의 말에 놀란 노숙은 송건에게 스스로 모효를 받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천하의 명장을 죽일 수 없다는 노숙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 송건에게 노숙은 제갈량의 형인 제갈근을 불러 제갈량을 회유하도록 설득시키고자 했습니다. 설득시키기 위해 제갈근을 급히 불러서 보냈으나 제갈량은 설득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설득을 당해 그대로 왔습니다. 할 수 없이 주인은 전군을 편성하여 제갈량과 함께 출정하면서 기회를 이용해서 제갈량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군사들이 조조 군사들과 싸움하기 직전 진을 치고 머무르게 되자 주유는 제갈량을 한급히 불렀습니다. 직감적으로 제갈량은 주유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자 태연스럽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주유는 제갈량을 보고 형주 땅 치철산에 있는 조조의 군량고를 불태울 전략을 물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제갈량은 주유가 적의 손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속셈을 알았지만 적군의 식량을 불태우는 지략은 뛰어난 것이므로 1000명의 군사로 밤중에 군량고를 불태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돌아가는 제갈량의 모습을 본 노숙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위에게 묻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갈량을 죽여 후환을 없앤다고 했습니다. 한급히 제갈량에게 찾아간 노숙은 주유가 흉기를 꾸며 이번 기회에 죽일 계략을 이라는 것을 제갈량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무런 표정도 없이 노숙의 말에 제갈량 자신은 수전, 육전 모두 능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서 주유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육전을 능하지 못한 주유 장군이 군사 1000명으로 적의 군량을 불태우리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며 실패하여 제갈량이 죽는다면 주유 장군도 육전을 모른 우장이라는 소문이 천하에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듣고만
듣기만 하던 노석이 제갈량의 말을 주유에게 전하자 주유는 화를 내며 오늘 밤 1만 명의 군사로 공격해서 군량을 불태울 것이니 제갈량은 출전하지 못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뒤돌아 나온 노석은 주유의 말을 전하려고 가니 제갈량은 조조의 손을 빌려 자신을 죽이려는 계략이라며 천하의 조조가 군량미를 그렇게 소홀하게 치철산에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000명의 군사로 군량미를 불태운다고 큰 소리쳐 본 것이라고 제갈량은 말하면서 오 나라의 성근이나 죽은 유비를 위해서라도 귀중한 생명을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의 명장다운 제갈량의 말을 노석을 통해 들은 주유는 크게 놀라며 자신의 계략에 대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바탕 격전을 조조와 벌이려고 생각했던 유비는 주유에게 있는 제갈량이 걱정되어 미축을 보내자 주유는 유비를 죽일 속셈으로 자신에게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오면 죽이려 한다는 주유의 계략을 유비는 알고 있었지만 간우를 호위하도록 하여 가서 제갈량과 함께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사자에게 서신을 주유에게 보낸 조조는 피봉의 한나라의 대승상 주도독에게 보내노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서신을 받은 주유는 뜯어보지도 않고 사자의 목을 쳐서 조조에게 돌려보내자 화가 난 조조는 채모와 장윤을 선봉으로 하여 주유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수전 싸움에서 조조의 군사들은 익숙하지 못하여 수전의 전문인 주유 군사들에게 당할 수 없어 계속 패전하자 화가 난 조조는 군사가 많은데도 패전한 연유를 채무와 장윤에게 물었습니다. 한결같이 두 사람은 주유의 수군은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 수전에서 전문이므로 우리도 수군 훈련만 받으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고 조조를 위로했습니다. 수전 훈련을 군사들에게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알은 주유는 불안한 나머지 채모와 장윤 두 사람을 전쟁을 하지 않고 병력의 손실 없이 제거해야겠다는 모략을 생각하는 반면 조조 또한 온 나라의 대도덕인 주유를 없애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불안한 심중으로 잠을 못 자는 조조에게 장관이 나서 주유는 국왕에서부터 같이 자란 중마 고인이 자신이 가서 기순시키겠다고 위로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라는 소리에 조조가 승낙을 하자 장관은 혼자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찾아갔습니다. 하늘이 자신을 돕는다는 생각을 한 주인은 반갑게 장관을 맞아서 장수들과 함께 주인을 베풀어 술을 취하도록 대접을 했습니다. 주인이 끝나자 주인은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기로 하여 방으로 데리고 갔으나 장관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코를 골며 잠을 자는 척하지만 장관은 좀처럼 적진에서 마음을 놓고 잠이 들지 못하고 책상 위에 놓인 한 통의 편지를 보았습니다. 겉봉은 장윤건봉이라 되어 있어 놀란 장관은 내용을 보니 뜻밖의 채무와 장윤은 주유편에서 조조의 목을 친다는
계략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떠오른 장관의 생각은 채모와 장류는 원래 유포의 사람이니 배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문 밖에서 잠을 자고 있는 주유에게 채모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전하자 유포는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자 장관은 채모와 장윤이 배반한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새벽이 되기가 무섭게 한잠도 못 잔 장관은 주유 몰래 빠져나와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조조에게 들어갔습니다. 몰래 훔쳐본 채모와 장윤이 배신한 서신 내용을 장관이 조조에게 말하자 성미 급한 조조는 부하들을 의심하여 하부터 내며 즉석에서 두 사람의 목을 쳐서 주유를 이롭게 하는 자멸 행위를 했습니다. 한순간의 짧은 판단으로 계략에 속아 수전에 능한 두 장수를 죽이고 나자마자 조조는 주유가 장관을 이용하여 두 장수를 죽였다는 것을 알고 후회를 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은 주인은 자신이 술책에 적장을 손 안 대고 죽였다고 옆에 있던 노숙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간단한 술책으로 적군의 두 장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제갈량이 알고 있는지 궁금하여 노숙을 보고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배를 타고 제갈량이 있는 곳으로 노숙이 찾아가니 노숙을 본 제갈량은 지금 주 도덕을 찾아뵙고 축가 인사 올리러 하던 참이라고 말했습니다. 천하의 명장이라고 생각한 노숙에게 제갈량은 이 사실을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주유에게 말하지 말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제갈량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노숙은 주유에게 말해버리자 주유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 제갈량을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단단히 했습니다. 모든 장수들과 제갈량을 불려놓은 장소에서 주유는 조조와 수상전을 벌여야 하는데 많은 화살이 필요하다며 설명을 했습니다. 장수들에게 화살을 구할 방안을 주유가 물었으나 대답을 못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유는 제갈량 보고 대책을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주유의 질문에 제갈량은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흔들림 없는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은 3일 안에 반드시 구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즉석에서 말한 제갈량은 드디어 죽일 기회가 왔다는 생각으로 주유는 반기면서 화살 10만 개를 3일 안에 만들 수 있겠냐는 식으로 다짐을 받았습니다. 대연스럽게 틀림없이 준비하겠다는 제갈량의 말에 주유는 속으로 살 안에 만들겠다고 하는 제갈량이 죽기로 한장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 제갈량이 도망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천하의 명장이 그렇게 할 리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결정이 된 노숙은 제갈량을 찾아가 어떻게 3일 안에 만들 수 있겠냐며 자신이 주 도독한테 공연히 말하지 말라는 것을 말해서 곤란하게 됐다며 걱정을 했습니다. 3일 안에 화살 10만 개를 구하겠다는 것은 조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며
또한 약속을 지켜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제갈량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살을 구하기 위해서는 군사 500명 정도와 배 20척만 빌려주고 배는 모두 푸른 포장과 집단으로 덮고 대기시켜 두었다가 제갈량은 자신이 필요한 날에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생각을 한 노숙은 제갈량의 말을 주유한테 가서 말하자 주유 또한 같은 생각이라고 하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갈량이 궁금했지만 주유는 날짜만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지나도 아무런 움직이지 않던 제갈량은 3일째가 되는 날에 노숙을 보고 약속한 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연스럽게 말한 제갈량은 노숙을 보고 함께 하살을 가지러 가자며 배를 앞서 나가게 하고 다른 배 20여 척은 밧줄로 흩어지지 않게 서로 묶어서 조조의 진영으로 항했습니다. 장강에는 안개가 자욱하여 앞이 보이지 않으나 계속하여 조조의 진영으로 제갈량은 돌진하여 들어갔습니다. 군사들에게 계속적으로 북을 치며 함성을 지르게 하고 제갈량이 명령을 하여 안개 속을 헤치고 쳐들어가자 조조의 군사들은 개선을 향해 무작정 하살을 쏘아댔습니다. 적군의 개선이 안개가 낀 날을 틈타서 쳐들어온다는 소리에 조조는 직접 나서 10,000여 명의 수군에게 총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 오듯이 쏟아지는 조조 군사들이 쏜 화살이 배 위에 적재된 집단에 꽂히자 제갈량은 힘 안 들이고 10만 개 넘는 화살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그치면서 배 한 척에 5,000개 이상 배 집단에 꽂혀서 10만 개 넘는 화살을 본 노숙은 제갈량을 보고 하늘이 내려준 신인이라고 감탄했습니다. 10만 개의 화살을 10일 안에 만들 수 있느냐고 주유가 말했을 적에 이미 자신을 죽이려는 계략을 알았다고 제갈량은 노숙에게 말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낄 줄을 어떻게 알았냐고 하자 장수는 전문가 지리에 능통하지 못하고 음양의 변화에 통달하지 못하여 전술에 밟지 못한다면 평범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만들 수 없다는 판단을 했으나 천문을 보니 안개가 낀다는 것을 알고 3일 안에 만들겠다는 장담을 했다 합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알았다는 제갈량의 말을 노숙을 통해 들은 주인은 천하의 명장에 따라갈 수 없다고 경탄하여 제갈량을 불러 죽이려 한 것에 대한 사과와 술을 대접했습니다. 수전에서 패한 조조는 제갈량의 계략에 속아 안개 속에서 무작정 화살을 쏘아 수전에서 가장 귀중한 화살 10만 개 이상을 상대에게 빼앗긴 것을 알았습니다.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 없는 조조는 어떻게 하면 주유와 제갈량을 속일 수 있는 계교가 없을까 생각에 몰입하여 생각한 조조의 계교는 채모의 두 아우인 채중과 채아를 탈출을 가정해서 주유 군사에게 항복하도록 시켰습니다. 벌써 거짓으로 항복하는 계교라는 것을 알은 주유는 조조가 형을 죽였기에 원수를 갚기 위해 이 두 형제가 항복했다지만 알면서도 받아들였습니다.
후반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